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이곳저곳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제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 격려와 성원 또 때로는 질책을 해주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박찬종 TV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저의 얕은 생각이지만은 제 나름대로 좀 심도 있는 말씀을 드리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장에서 공론화되고 그래야 우리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가 되는 그런 여러 의견들이 도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우선 국가 원수의 책임이 어떤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이 순간에 지난 2년 반 동안 국가 원수로서 그 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66조에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 그러니까 이 경우에 국가 원수라는 뜻은 사전적 의미로는 한 나라의 으뜸가는 우두머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헌법적 관점에서 국가 원수라는 것은 전 국민을 포용, 화해, 통합하는 그 실천자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통합 실천자인 국가 원수이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면서 이러한 헌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 취임식에서 이러한 헌법 절차에 따른 선서를 하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겠다,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공약을 했는데 짧게 몇 가지만 오늘은 예시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5월 10일은 이제 이 나라에서 화해와 화합, 통합의 시대가 열리는 기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2017년 5월 10일부터 이 나라는 이제 통합, 화해, 그러한 안정된 정치 사회가 된다.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똑같이 나를 지지한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겠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모시겠다. 그리고 나를 비판하고 반대한 사람 가운데도 적당한 자리에 적당한 인재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찾아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그 사람을 기용해 모시겠다. 그리고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수시로 기자회견을 갖겠다. 그 외에도 많은 공약이 있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 도드라지게 기억하는 것은 이 몇 가지입니다. 그럼 지난 2년 6개월 동안을 회고해 봤을 때 과연 그는 국가 원수로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인식을 과연 깊이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국가 원수라는 자각을 망각한 건 아닌가? 저는 지금 문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그 자각 없고 그것을 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나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2년 반 동안에 한 정파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추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모시겠다고 하는데 2년 반 동안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모셨다는 흔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 예입니다만은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일정 중에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그러니까 극우 개념으로 여야 의원들하고 전화를 하거나 불러서 티타임을 갖거나 만찬이나 오찬에 초대해서 자기 정책을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하는 여기에 대통령 직무의 공식 업무의 절반의 시간을 쏟는다고 하면 문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판 반대한 사람 가운데도 책임자가 있으면 찾아서 그 적당한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약속 한 번도 지켜본 일이 없어요. 전부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
캠코더 인사, 캠코더. 캠프, 그 다음에 코더, 이른바 소위 진보 성향, 그리고 민주당 소속. 여기에 국한되고, 그것도 돌려막기식으로 캠코더 인사를 했다. 주요 혈안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 여러분 지켜졌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연두 기자회견을 형식적으로 2번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회의가 끝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대통령이 모두의 외교관계, 남북관계, 외교관계 외에 질문하지 마라. 그때 국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기자들이란 것은 대통령이 최고의 취재원이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서 기자들 앞에 말문을 여는 순간에 하고 싶은 거, 궁금했던 거, 질문하고 싶은 거 무조건 다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보십시오. 아침에 어디 갈 때에 헬리콥터 앞에서도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2년 반 동안에 기자회견을 형식적으로 2번밖에 한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은 국무회의 또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간접적으로 국무위원을 앞에 앉혀놓고 수석보좌관을 앞에 앉혀놓고 그 너머에 있는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번에 조국 법무장관인가 하는 사람이 사퇴하고 나서도 그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인가 뭘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국민 앞에 나서가지고 송구스럽다든지 이렇게 말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원수로의 책무, 구체적으로 2017년 5월 10일 선서하고 공약한 이 공약들은 이걸 저는 절대 공약이라고 칭합니다. 절대 공약이라는 뜻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면 그거 지킬 수 없지. 하늘이 두 쪽 나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나 천재지변, 풍수해 이런 걸로 해서 공약을 못 지키는 수가 있지요. 여기서 여기에 무슨 해안도로를 놓겠다. 여기에 큰 교량을 놓겠다 하는 이런 약속은 천재지변 때문에 못 지킬 수가 있지만은 모든 국민을 내가 포용하겠다.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겠다. 반대파 인사들 중에도 기용하겠다. 그리고 야당을 동반자로 모시겠다. 이거는 어떤 경우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시끄럽고 전쟁 상태일수록 오히려 지금 이런 약속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켜야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지켜야 할 공약들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헌법에 구체적으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수호 책임이라고 하는 것 중에 국가의 계속성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정권에서 채택했던 국제조약이나 여러 정책 가운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건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원전을 일방적으로 탈원전하겠다. 이거는 국가 계속성에 위배되는 것이고 아주 대표적으로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정권은 토착 외구 정권이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연장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심리적 근거에서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합법적이고 타당한 절차, 공론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걸 해제해버렸다 하는 것은 이건 국가의 계속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9.19 작년에 평양에서 남북 군사 협정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수도권에 공군기가 뜰 수 없고 훈련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버렸다. 대한민국은 이 수도권의 모든 것이 경제, 군사, 정보가 다 집중되어 있는데 이걸 방어하는 체계가 무너지는 이런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것도 셀프 비준을 했어. 이건 분명한 위헌적인 행위를 문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 반 동안에 이런 헌법적 약속도 지키지 않은 이것이 결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정치행위, 통치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아주 많이 쌓여 있어요. 몇 가지가 쌓여 있느냐. 제 기준으로는 20가지 이상이 쌓여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때 탄핵 사유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에 있어서 굉장히 많아요. 이건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이 한 정파의 수반, 한 정파의 수령으로 국가 원수의 자리에서 내려와가고 한 정파의 수령이 되고 말았다. 구체적으로는 이념으로 대표되는 386 세대, 지금 586이 된 그 사람들의 생각의 기조 위에, 그리고 민노총도 노조, 참여연대 같은 그런 이른바 진보적인 단체의 생각, 요런 데 둘러싸여가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했어. 한 정파의 수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10월 3일과 10월 9일에 광화문 광장에서는 아주 대규모 문재인 물러나라, 조국 구속하라 하는 일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10월 3일 집회에 동원된 인원수는 피크 타임 때 카메라나 이게 영상에 잡혀 있는 거 그것만 볼 일이 아니에요. 그 전후에 그 이면도로, 예를 들면 경복궁을 바라다보고는 교보빌딩 미 대사관 뒤편 도로하고 총각까지 저는 그 지점에 있었어요. 이게 시청광장에서 롯데호텔 쪽으로, 또 서울역 쪽으로, 또 광화문에서 서대문 쪽으로 이게 전부 꽉 찼어요. 이걸 몇 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제 체험과 경험과 상식에 입각해서는 해방 공간에서 남로당의 폭력 시위에 총동원된 어떤 집회보다도 4.19 혁명 때의 어떤 집회보다도 60항쟁 때의 어떤 집회보다도 누구는 당군 이래의 최대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 옛날에는 인구가 적었으니까 당군 이래의 최대라고 할 만한 이거 항의 집회가 문재인 대통령 정권 아래서 이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고 이렇게 상반된 집회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쪽 손만 들었어. 서초동 손만 들고 이게 국론 분열이 아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요래놓고 국민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이 폭발적인 여론을 관계기관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조속히 시행하라.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여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원수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반쪽 대통령, 자기 편만의 대통령임을 역력히 드러내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그러면 서초동은 검찰개혁 지지고 광화문은 검찰개혁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소도 웃을 일이야.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검찰개혁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 모인 겁니까? 아니지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모두가 다 헌법을 아는 건 다 꿰뚫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국가 원수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정치, 경제, 군사, 특히 대북관계, 한미일, 이게 동맹의 균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좌편향적 정책을 이렇게 해 나가고 급기야는 무자격자 조국 같은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걸 보고 아우 남은 임기 이대로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가자. 내 한 사람이라도 이 머릿수에 채워줘야 되겠다 해서 남부여대라고 하는 말이 이때 쓰여질 수도 있어요. 젊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 딸들 손잡고도 동원되고 저 같은 할아버지가 손자들 데리고도 나오고 이렇게 호도가 나왔어요. 다 한결같은 마음이야. 무슨 조국을 구속하라, 검찰을 개혁하라 이걸 구호로 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여 이 민심을 보고 정신을 차려라. 아니면 내려와라. 대통령은 내려와야 된다. 대통령은 탄핵감이 충분하다. 근데 국회에서는 안 되니까 이 광장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 소리예요.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도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국가 원수의 자격이 뼛속 깊이도 없는 사람이고 모르고 했다고 한다면 그가 법률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헌법에 대해서 이게 맹탕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았나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씨는 이 대통령의 이 사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2시간 만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 신청을 했어요.
어떤 언론은 복직을 전광석화, 광속, 빛의 속도로 했다. 저는 조국 씨와 그 부인에 대해서 공개방송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부패한 왕조 시대에도, 부패한 왕조 시대, 조선조에 임금이 있고 한 그런 시대, 부패한 시대에도 고위관리 중에는 내 흠이 아니고 나의 잘못이 없는데도 나라가 소란해지고 조정이 혼란에 빠지고 급기야는 임금에게까지 충격을 줬다 이런다면 나는 스스로 물러서면서 죄송합니다. 저의 부득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해왔던 부패 왕조 시대도 일말에 이게 불빛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긍정적인 이게 역사를 가진 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고 글도 잘 쓰고 이런 조국 같은 사람이 이 결정적 순간에 한마디 그런 말이 없어요. 제가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범죄 사실이 몸에 부인이 어찌되고 그건 그 다음 문제야. 도대체 이 사람과 이 가족들은 공인의식이 전혀 없어. 아무리 오늘 이 각박한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자기 성찰에 대해서 그 정도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꽤 무자격자예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사태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으켰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게 확대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광장에 당군 이래의 최대 인파가 모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급기야는 그만두고도 광속의 속도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이게 복직 신청을 내는 마지막 순간 지금까지도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신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 때문에 전국이 혼란에 빠졌다 하는 것을 Minister of Justice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정의부 장관입니다. 정의부.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부라고 하지만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규정으로 봐서 법무부가 정의부입니다. 무슨 정의냐? 사법정의, 법치정의를 실현하는 정부 내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법을 무시하고 그걸 무시하는 기반에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무자격자를 임명했다 하는 비난이 외신에서 쏟아지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덕담 삼아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3일 광화문 광장의 그 인파, 거기서 분출된 민심은 맹자가 말한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다. 물이 흔들리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그 백성, 그들이 품어내는 그 민심은 거대한 물결을 일으켜서 청와대를 감싸고 일렁거리고 있다. 일부 물결은 청와대로 스며들는지도 모른다. 이걸 문 대통령은 자각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정관의 치세로 칭송받고 중국 3000년 역사상의 가장 훌륭한 제왕으로 일컬어지는 당태종 이세민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를 가까이에서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언제나 황제에게 바른 소리, 직간을 했던 위정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그때 황제인 태종은 시금을 며칠간 전폐하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세 가지 거울이 있었다. 하나는 구리 거울. 그러니까 7세기 경이니까 그게 유리 거울이 없을 때죠. 구리 거울을 통해서 아침마다 내 의관이 어떤지를 의관을 정제하고, 둘째로는 지난날의 왕조의 흥망성쇠에 대한 역사책을 늘 가까이 보면서 이 왕조가 왜 망하고 흥했는가 하는 것을 내가 하는 일에 비추어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옆에서 이것을 판단해 주던 위증이라는 거울이 없어졌다.
짐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탄식하는 글을 남겼는데 문재인 대통령께 여쭤봅니다. 문 대통령 주변에 위증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내 이 비서관 자리, 내 총리 자리, 내 장관 자리를 그만두더라도 대통령 가깝게는 내가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근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문 대통령의 운이고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세민의 말을 한번 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